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건가요? 저는 정세진이라고 합니다. 36살이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용기 내어 말씀드려 봅니다. 결혼 전까지 저는 마케팅 회사에서 대리로 일했어요. 바쁘지만 보람찬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도윤이를 만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윤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상냥하고 배려심도 깊고 무엇보다 저를 아껴주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김순자 씨, 올해 67살이에요.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 뭔가 어색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제 손을 잡으면서도 눈은 다른 곳을 보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낯가림이 심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신혼집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의 방문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며칠에 한 번 오시더니 점점 매일 오시게 되었죠. 그것도 꼭 도윤이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회사 앞으로 가십니다. 도윤이는 집에서 제가 기다린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배고파 죽겠다고 하면서 둘이서 밥 먹고 오는 횟수가 늘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도윤이와 데이트를 나가려고 하면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도윤이를 부르셨어요. 도윤아, 엄마가 어지러워. 잠깐만 와봐라고 하시면 도윤이는 결국 저를 두고 어머니께 가야 했죠. 처음 몇 번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니까 외로우실 수도 있고 아들이 그리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와 제가 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으시면서 말이에요. 노크도 없이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도윤이가 엄마, 노크하고 들어오시라니까요 라고 말해도 내가 왜 내 아들 방에 노크를 해야 하냐고 되받아치셨습니다. 밤늦게 도윤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도윤아, 엄마랑 같이 보자라고 하시면서 저희 사이에 앉으세요. 그리고는 제가 앉아있던 자리를 자연스럽게 차지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자리로 옮겨 앉아야 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남편은 더 이상 저만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누군가의 소개로 동네에서 신이 강하다는 무당을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말투, 눈빛,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세진이 그 아이, 사주의 남자 기운이 아주 강하대. 자기 남편 팔자 끊고도 또 다른 남자한테 간다더라. 이런 말을 도윤이에게 하셨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도윤이 너 조심해야 해. 그 여자 널 죽이고 딴 놈 품에 안긴다더라고도 하셨다고 하죠. 저는 그 말들이 제 앞에서 직접 들리지는 않았지만 도윤이의 태도가 조금씩 식어가는 걸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점점 제 눈을 피했어요. 제가 집안에서 화장실 문이라도 닫으면 답답하게 왜 그래라며 나무라기 시작했죠. 저는 몰랐어요. 도윤이가 이미 어머니의 말에 홀려가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신혼생활의 권태기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부부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도윤이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제게 먼저 인사하는 대신 어머니부터 찾았어요. 엄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물으면서 말이죠. 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도윤이가 자기야, 오늘 뭐 해 먹을까? 라고 물어보곤 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뭐 드시고 싶으시대라고 먼저 말하더라고요. 제 의견은 나중에 그것도 형식적으로만 물어보는 정도였습니다. 밤에 잠자리에서도 달라졌어요. 도윤이는 저와 대화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었고 핸드폰만 계속 들여다보거나 일찍 잠들어버리곤 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봐도 그냥 평범했어 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이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숨 쉬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버거웠어요. 밥을 차려도 함께 먹자고 해도 도윤이는 엄마 먼저 챙기자고 했습니다. 저는 늘 뒷전이었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저만 혼자 떨어져 있는 기분이었어요. 밤에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방에서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시어머니는 갑자기 방문을 열고 말씀하셨어요. 내 꿈에 귀신이 나왔어. 그 여자가 도윤이 죽게 만든대. 나 그 여자가 무서워. 새벽 2시, 3시에 그런 말을 하시면서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도윤이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오히려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세진아, 너 요즘 이상하지 않아? 도윤이가 어느 날 저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너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뭘 했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했지만
도윤이는 그냥 느낌이 그렇다고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집안일을 하는 모습도 유심히 지켜보셨어요. 설거지를 하면 그렇게 하면 그릇이 깨진다고 하시고 빨래를 널면 요즘 며느리들은 빨래도 제대로 못한다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청소를 해도 구석구석 제대로 안 했네라고 하시면서 다시 하시곤 했어요. 저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뭘 해도 잘못된 것 같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도윤이가 그런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저보다 어머니의 말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에게 하소연해봐도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거야. 참고 견뎌봐 같은 말만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단순히 고부 갈등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더 깊고 어두운 것이 이 집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진실을 알아도 아무도 저를 믿지 않는다는 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 도윤이가 저를 멀리하는 이유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 이상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거실에서 화장실에 가신 사이에 우연히 휴대폰 화면에 켜져 있던 문자를 봤어요. 호기심이 아니라 그냥 눈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그 며느리는 기가 너무 세요. 남편 잡아먹고 그 기운으로 새 남자 만날 팔자예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어내려가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대로 두면 도윤 씨 3년 안에 칼 맞고 죽습니다. 빨리 그 여자를 내보내야 해요.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도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무엇을 준비했냐고요? 진실을 밝혀낼 준비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언제 오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윤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모두 적어뒀어요. 또한 그 무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시작했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박시성을 가진 그 무당은 이미 여러 차례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족을 이간질시켜서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이런 정보들도 모두 캡처해서 저장해뒀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장 내역도 확인해봤어요. 도윤이 몰래 어머니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몇 달 동안 그 무당에게 나간 돈이 무려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굿값, 부적값, 상담비 등등 온갖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도윤이에게 바로 말하면 믿을까요? 아니면 또 어머니 편을 들까요? 시어머니께 직접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저는 도윤이의 형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형님이라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형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세진아, 어머니가 무속을 믿으시는 건 예전부터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윤이가 믿은 건 제 말이 아니라 미신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정리해서 도윤이에게 말했어요. 문자 캡처, 계좌 내역, 무당 이름과 이력까지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죠. 그런데도 도윤이는 말했습니다. 그건 엄마가 너를 걱정해서 그런 거야. 요즘 너도 나한테 좀 낯설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짐을 쌌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 집에 잠시 머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도윤이는 처음에 제가 화가 나서 잠시 나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금방 돌아올 거야 라고 시어머니에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제가 돌아오지 않자 도윤이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걸어와서 언제 집에 올 거야? 라고 물어봤지만 저는 아직 모르겠어. 좀 더 생각해볼게 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윤이는 집 앞에서 시어머니와 박무녀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고 해요. 문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였죠. 그년이 아직도 안 나갔다고요? 도윤 씨 운 다 끊기게 생겼는데요. 그 여자 그냥 사라지게 만들어야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면 도윤 씨만 피해보게 됩니다. 박무녀가 말했다고 해요.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왜? 얘까지 그년한테 뺏길까봐 무섭다고. 도윤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고 나중에 시어머니가 말했다고 합니다. 도윤이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자신의 어머니가 저를 진심으로 미워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무당이라는 사람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날 도윤이는 박무녀를 직접 만나서 따져 물었다고 해요. 하지만 박무녀는 저는 보이는 대로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당신들 자유조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했답니다. 도윤이가 그럼 지금까지 받은 돈은 뭐냐고 따져 물으니까 그건 상담비와 굿값이에요. 환불은 안 됩니다 라고 잡아떼더래요.
결국 도윤이는 더 이상 박무녀와 연락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망가진 후였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끝까지 저만의 방식으로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뒤 도윤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돌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봤습니다. 엄마한테는 말도 안 해. 이젠 나도 모르겠어. 그 사람이 진짜 내 엄마였는지도. 도윤이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자신이 믿고 따랐던 사람이 사실은 저를 해치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된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몇 달 동안 제가 겪었던 고통과 모욕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도윤아, 나를 믿지 않고 무당의 말을 믿었을 때 우리 결혼은 이미 끝난 거야. 도윤이는 계속 사과했어요.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죠. 하지만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입니다.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셨을까요? 도윤이가 박무녀와 연락을 끊었다는 걸 알고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셨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귀신 같은 년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라고? 도윤이가 엄마, 세진이는 귀신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요라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너도 그년한테 홀렸구나. 내 아들을 그년이 완전히 빼앗아갔어라고 울부짖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도윤이와의 대화를 거부하셨어요. 도윤이가 뭘 해도 뭐라고 말해도 네가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만 하시면서 방에 틀어박혀 계셨죠. 저는 이런 상황들을 들으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미워하신 건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족이 이렇게 해체되는 걸 보는 건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전현이 내 도윤이까지 뺏어갔어. 그년이 귀신이라니까. 난 다 맞았어.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이런 말을 중얼거리며 지내셨다고 해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신 거였죠. 박무녀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집까지 찾아가 봤지만 이미 이사를 간 뒤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도망간 것 같습니다. 도윤이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집 앞에서 기다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는 만날 수 없어라고 선언한 거였죠. 시어머니는 매일 창문만 바라보셨다고 해요. 문이 열릴까봐, 누가 돌아올까봐 기다리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도, 박무녀도, 그리고 저도. 혼자 남게 된 시어머니의 하루는 어떠셨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도윤이가 올까봐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고, 점심때가 되면 혹시나 해서 밥을 2그릇 차려놓으시고, 저녁이 되면 또 혹시나 해서 전화를 걸어보시고, 하지만 매번 같은 결과였어요.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아무도 시어머니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들 나를 버리는 거야? 시어머니의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참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름대로는 아들을 지키려고 했던 거겠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 잘못되었거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올가매고 의심하고 미워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집착 때문에 결국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고 말았어요. 도윤이와 저는 그 이후로도 한동안 따로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고 도윤이에게도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겨울이 왔습니다. 온 집안이 싸늘했어요. 시어머니는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한 채 소파에 앉아 계셨다고 해요. 사진 하나를 가슴에 안고 계셨는데 그건 도윤이와 저 그리고 시어머니가 함께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찍었던 사진이었죠. 내가 뭐가 그렇게 틀렸다고 왜 다들 나만 버리는 거야. 시어머니는 그 사진을 보면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답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와 도윤이는 그 해봄에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도 받고 서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진정한 신뢰는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만 쌓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윤이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처럼 누군가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판단을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저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간혹 도윤이가 안부를 확인하러 들르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조금씩 변화하셨다고 해요. 더 이상 무속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도윤이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하지도 않으셨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는 새로운 관계를 계속 구축해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도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면서 지내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구속하고 조종하려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때로는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도윤이도 어머니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효도는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외로움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저희 부부의 삶을 파괴할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것은 집착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여겼던 시어머니는 결국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처음부터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셨던 거죠.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경쟁자로 여기셨으니까요. 이제 저를 부르는 그 집의 이름조차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곳에서의 기억들은 제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지만 동시에 아픈 상처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진 저와 도윤이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새로운 집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아직 아이는 없지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이가 생긴다면 절대로 저희 부모 세대가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해요. 가족의 경계는 혈연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독이 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니까요.